전처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한번 보러 갈까?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 감사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빈손으로 쫓겨난 전처가 이제는 식당 서빙이나 한다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홀짝이던 강민석 상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연봉 1억 2천, 강남 오피스텔, 그리고 옆에는 13살 어린 새 애인까지.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은 지 2년. 그는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었죠. 오빠 궁금한데? 전처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한번 보러 갈까? 32살 패션 디자이너 여자친구의 제안에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여자.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 다음 날 성북동 골목의 작은 식당 앞 수진이네 밥상이라는 간판을 보며 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식당은 손님들로 만석이었고 벽에는 각종 표창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시 우수 음식점,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 그리고 신문 기사 하나. 이혼 후 맨손으로 시작해 1년 만에 지역 명소로. 곧 2호점 오픈 예정.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 그에게 전처가 조용히 다가와 한마디를 던졌죠. 카드 말고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 감사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 순간 강민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3억 원 횡령. 새 애인의 사업 자금으로 빼돌린 회사 돈. 전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사흘 후 그의 사무실에 감사팀이 들이닥쳤고 마지막으로 그날 이후 그의 인생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다는 전처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 인생의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저는 48살 강민석입니다. 중견기업 상무로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으며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처 윤서를 생각하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16년 동안 저는 돈을 벌어왔고 그녀는 집안일만 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더 젊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고 윤서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저는 최소한의 위자료만 주고 집도 차도 모두 가져왔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불쌍하긴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사실 이혼을 결심한 건 제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부장에서 상무로 올라가자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접대 자리도 많아졌고 젊고 화려한 여자들을 만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을 만났습니다. 35살의 패션 디자이너로 화려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윤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시간을 보낼수록 집에 돌아가기 싫어졌습니다. 윤서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집안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반면 지은은 항상 새로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명품을 즐기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서와 이혼하고 지은과 새 출발을 하기로. 윤서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윤서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하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윤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거의 포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았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지은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며 화려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제 새 여자친구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지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연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소비 수준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축은커녕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자금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억 원은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계속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 도와줄 수 있잖아. 사업만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우리 함께 부자 되자. 저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상무라는 직책을 이용하면 가능했습니다. 가짜 협력사를 만들고 그곳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6개월 만에 3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지은의 명의로 만든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지은은 너무 좋아하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오빠 최고야. 우리 꼭 성공할 거야. 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추가 자금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지은은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3억 원이나 쓴 상황에서 또 1억 원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흔적을 지우며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자 재무팀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설마 들킬까? 나는 상무인데.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키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은과 함께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려는데 후배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주말 잘 보내세요. 그래, 박 과장도. 그런데 상무님 혹시 전 부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윤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무슨 일 있어? 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저희 집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월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식당인데? 성북동 쪽이요. 윤선의 밥상이라고 간판 붙어 있던데 혹시 전 부인분 이름이 윤서셨나요? 응, 맞아. 박 과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차린 식당인가 보네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아니야, 맞을 거야. 뭐 작은 식당이라도 차렸으면 다행이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가 서빙을 한다고. 역시 나 없이는 제대로 못 사는구나. 그날 저녁 지은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은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에 최신 유행하는 옷 그리고 값비싼 액세서리까지. 오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응 그래. 뭔가 좋은 일 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윤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후배한테 들었는데 전처가 식당에서 서빙한다더라.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어디? 성북동 쪽에 윤선의 밥상이라고. 우와 그 나이에 서빙이라니 좀 안 됐다. 지은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내일 거기 한번 가볼까? 지은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뭐 왜? 궁금하잖아. 오빠 전처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나도 보고 싶어. 어떤 여자였는지. 그건 좀. 왜 미안해? 이혼했는데 뭐가 미안해? 그냥 손님으로 가는 거잖아. 지은의 말에는 묘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윤서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그래, 내일 점심때 가보자. 다음날 토요일 정오쯤 우리는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성북동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오래된 주택들과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윤선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간판도 새 것이었고 입구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대여섯 개 정도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여기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지은이 말했습니다. 뭐가 괜찮아, 그냥 작은 동네 식당이잖아. 그래도 깔끔하네. 차에서 내려 식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오빠 들어가자. 지은이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땡그랑. 문을 여는 순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 윤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활기찼습니다. 주방문이 열리며 윤서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초라하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윤서가 우리를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명 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창가 자리 괜찮으세요? 네. 윤서가 우리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했고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게 16년 동안 집안일만 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윤서가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추천 메뉴는 된장찌개 정식이에요. 제철 채소로 만든 반찬이 10가지 나가고요. 된장은 직접 담근 3년 묵은 거예요.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님을 대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였습니다. 그걸로 2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윤서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는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동네 식당이야. 근데 손님 많네, 평일도 아닌데.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테이블들을 보니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잠시 후 윤서가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뜨끈한 된장찌개와 흰쌀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윤서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놀랐습니다.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반찬들도 하나같이 훌륭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지은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16년 결혼 생활 동안 윤서가 해준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주변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최고예요. 한 중년 남성이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 과장이 착각했다고 한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서빙 직원이 아니라 이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도 올게요. 우리 가족 데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젊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드님도 데려오세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내가 결혼 생활 중에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위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벽 한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각종 표창장과 인증서들이었습니다. 성북구 착한 가격업소 선정, 서울시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우수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최우수.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동네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었습니다. 오빠, 저것 좀 봐. 지은이 다른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이혼 후 맨손으로 시작한 40대 여성 지역 명소 만들다. 기사에는 윤서의 사진과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혼 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리뿐이었거든요. 작은 식당부터 시작했고 손님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사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점을 하나 더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급식도 하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윤서가 맞나 싶었습니다. 오빠, 완전 성공했네. 전처분.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처음의 우월감이 사라지고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겠지.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주방문이 열리며 윤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편하게 대했고 그녀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식사 맛있으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윤서가 테이블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혼자 운영하세요? 윤서가 잠깐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지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니요, 직원 4명 있어요. 주방에 2명, 홀에 2명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감사하게도요,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요. 여기 오래 하셨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지은이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옆에서 불편하게 들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궁금했으니까요. 1년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요. 비결이 뭐예요? 윤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 말에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마치 나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남편분도 도와주시나요? 지은의 질문에 윤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혼자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가 더 편하다. 나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편했단 말인가. 계산은 저쪽 카운터에서 하시면 돼요. 천천히 드세요. 윤서가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나가자. 지은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운터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52,000원입니다. 카드를 건네려는데 윤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윤서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카드 말고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요즘 카드 사용 내역 조회하는 데가 많아서요. 회사 감사 같은 거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야? 회사 감사. 지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급히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서가 어떻게 알았지? 회사 감사를. 사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지은의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이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했고, 저는 투자 명목으로 회사 돈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지은의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돈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회사에서 내부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무팀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없어. 근데 전처분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거야? 모르겠어. 그냥 옛날에 알던 정보로 농담한 거겠지. 하지만 윤서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윤서의 성공한 모습도 신경 쓰였지만 마지막에 한 말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지은을 집에 데려다 주고 혼자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윤서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윤서의 식당에 회사 사람들이 다녀갔을 수도 있습니다. 박 과장도 그 식당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 비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 경고를 해준 걸까? 우리는 이미 남이 된 사이인데. 이혼할 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몸 조심하세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팀도 조용했고 아무도 나를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상무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 감사실로 좀 가시죠.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따라갔습니다. 감사실에는 감사팀장과 재무팀장 그리고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무님, 최근 3개월간 지출 내역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계좌로 총 3억 원이 이체됐는데요. 명목은 협력사 선급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협력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더군요. 그게.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는 상무님 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은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상무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명확합니다. 사직서를 내시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든지 선택하십시오. 그날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걸렸어. 횡령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들려. 어떡하지? 오빠. 응.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잠깐, 지은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지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횡령건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실형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감옥에 간다고요? 나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횡령죄로 감옥에 간다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연인도 재산도 명예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윤서와의 결혼 생활, 이혼 과정, 그리고 지은과의 관계.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나는 윤서를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히려 나 없는 그녀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은.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회사 돈까지 빼돌리며 그녀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어려워지자 바로 떠났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윤서의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윤선의 밥상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번처럼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윤서를 보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 씨. 윤서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왜?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아까부터 계속 서 계시던데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어요. 윤서가 내 팔을 가볍게 잡고 식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저항할 힘도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서가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요. 윤서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음 편히 드세요. 고마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차만 마시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응. 회사 일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회사 감사건. 박 과장님이 여기 단골이에요.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경고해 준 거야. 네.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왜? 나한테 왜 그랬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이혼했잖아. 나한테 원한도 있을 텐데 왜 도와주려고 한 거야? 윤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원한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 민석 씨가 날 떠나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혼 생활 16년 동안 나는 나를 잃고 살았어요. 민석 씨 그늘에 가려서요. 민석 씨가 원하는 아내. 민석 씨가 원하는 주부. 그렇게만 살았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에는 무너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요. 미안해. 내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어. 너를 무시했고 너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근데 왜 날 도와주려고 한 거야? 경고까지 해주고. 윤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16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요. 완전히 남이 될 순 없죠. 그리고 민석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가 냅킨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요.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많아요.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윤서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난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그게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요. 용서하고 놔주는 게요.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감정에 내가 갇히잖아요. 난 더 이상 갇히고 싶지 않아요. 윤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정말 고마워. 천천히 가요. 그리고 힘내세요. 식당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룸미러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3달 뒤에 열렸습니다. 회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감옥은 가지 않게 됐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게 돼서 다행이었지만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월세를 낼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이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저예요. 윤서요. 윤서야. 박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재판 끝났다고요. 응. 식사 한번 같이 할래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내일 저녁 어때요? 응, 좋아. 다음날 저녁 윤서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라 조용했습니다. 윤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식사를 하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요리 배워볼 생각 없어요. 요리. 네. 여기서 일해보는 거요. 내가 왜?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요리는 치유해요. 만들고 나누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윤서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걸요. 급여는 걱정 마세요. 최저임금은 드릴게요. 그리고 숙소도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줘?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요.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윤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무엇보다 윤서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선의 밥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48년 인생에 처음으로 하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도 까지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주방 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다듬는 법, 국 끓이는 법, 반찬 만드는 법.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윤서가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표정이요. 처음 왔을 때는 죽은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손님들도 민석 씨 좋아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남을 섬기며 사는데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박 과장이 식당에 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무님, 아니 어떡해. 박 과장 오랜만이야. 여기서 일하세요. 응. 박 과장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회사에서 다들 걱정하던데요. 고마워. 잘 먹고 가. 박 과장이 돌아간 후 윤서가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뭐? 예전 부하 직원한테 서빙하는 거요. 처음엔 좀 그랬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부끄러운 건 나쁜 짓 한 거지.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윤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방을 혼자 맡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윤서가 지점을 내면서 저에게 3가게의 주방장을 맡겼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해볼게. 믿어요. 3가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직원들도 잘 따랐습니다. 어느 날 3가게에서 일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지은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장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기요, 주문이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거만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저 손님한테 갖다 드려. 네, 주방장님.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새로운 상대를 찾았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지은이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때 헤어지길 잘했어. 저녁 영업이 끝나고 윤서가 들렀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어요? 좋았어. 만석이었어. 잘 됐네요. 윤서야.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바닥에서부터. 더 이상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저녁에 편히 잠드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윤서가 제게 경고했던 그날 이후로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횡령으로 잡혔을 때 저는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훨씬 더 큰 조직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감사가 진행되면서 제 횡령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감사팀은 제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지은의 회사로 간 3억 원 외에 추가로 빼돌린 1억 원의 행방이 묘연했던 것입니다. 감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나간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회사 내부의 다른 임원들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가 사실은 더 큰 자금 세탁 조직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제 범죄를 이용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석 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이미 재판 끝났는데요. 새로운 사건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더 큰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청에 갔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강민석 씨가 만든 이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보세요. 여기서 돈이 나가는 패턴을 분석했더니 귀하가 인출한 금액 외에 추가로 20억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20억 원이요. 저는 그런 돈 모릅니다. 알아요. 귀하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귀하의 계좌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검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귀하가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들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잠깐 기다려보세요. 당시 재무팀 차장이었던 김성호 차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상무니까 협력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간단하게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성호.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호화로운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김성호 차장과 함께 회사의 다른 임원 5명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지난 3년간 총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계좌는 그들이 돈을 세탁하는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더 큰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성호 차장이 귀하가 여자친구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귀하가 횡령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자신들의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한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하는 이미 자신의 횡령건으로 처벌받았으니 추가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잡는데 귀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는 검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제 계좌 내역, 김성호 차장과의 대화 내용, 당시 상황들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김성호 차장을 포함한 6명의 임원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는 과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 주차장에서였습니다. 김성호 차장과 다른 임원들이 함께 저녁 약속을 하러 가려고 차에 타는 순간 검찰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성호 차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해외 계좌, 부동산 거래 내역, 명품 구매 기록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6명 모두 승용차에 태워져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회사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핵심 인재들이 한꺼번에 범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 대기업 임원 6명 5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 범죄가 더 큰 범죄를 밝혀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만약 제가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범죄는 계속 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성호 차장 일당은 단순히 회사 돈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협력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고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김성호 차장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6년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윤서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구나.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용당한 줄은. 김성호 차장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는데 알고 보니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였어. 민석 씨도 피해자예요. 아니야. 나는 분명히 잘못했어. 내 욕심 때문에 횡령을 저질렀잖아.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민석 씨는 더 큰 범죄를 막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요. 연락 끊겼어요. 제가 어려워지니까 바로 떠났죠. 그럴 줄 알았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했어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알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 가게는 점점 잘 됐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윤서는 3호점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3호점 총괄 매니저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민석 씨는 이제 충분히 준비됐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호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장소 선정부터 인테리어, 직원 채용,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보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숫자와 보고서만 쳐다봤지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3호점 오픈 준비를 하던 중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시절 동료였던 이 부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민석이 여기 있다고 들었네. 이 부장님 어떻게? 자네 소식 듣고 찾아왔네. 우리 차나 한잔 하세.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 부장은 회사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저와는 부서는 달랐지만 가끔 협업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더라.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 보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죠. 이 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야 하나 싶네.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네. 왜요? 이 부장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능력은 무슨? 이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성호 일당 사건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야. 서로 의심하고 눈치 보고. 게다가 실적도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그렇군요. 나는 이제 50이야. 이 나이에 회사에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어. 그렇다고 25년 다닌 회사에서 눈치 보며 있기도 싫고. 이 부장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네는 어때? 지금 행복한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행복해요.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뿌듯하거든요. 부럽네. 나도 그런 걸 느껴본 지 오래됐어. 이 부장님도 새로운 시작 해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3호점 오픈하는데 경영 쪽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장님 경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식당 일을 하겠나? 이 부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관심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일주일 후 이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가 그 제안 아직 유효한가? 물론이죠.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어차피 회사 그만둘 거 새로운 거 도전해보는 게 낫겠어. 이 부장이 합류하면서 3호점 준비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영 전반을 맡았고 저는 주방과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 윤서는 전체를 총괄하며 세 가게를 오가며 관리했습니다. 드디어 3호점 오픈 날이 왔습니다. 개업식에는 1호점과 2호점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박 과장도 왔고 제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네 주민들도 왔습니다. 윤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3호점을 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특히 저와 함께 일하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석 씨와 태수 씨. 윤서가 저와 이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은 각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우리 함께 더 좋은 식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3호점은 오픈하자마자 대성공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시절 동료였던 최 과장이었습니다. 민석이 형.
오, 최 과장 어떻게 여기를?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가 형이 일하는 곳이라면서요. 응, 맞아. 앉아. 최 과장과 함께 온 후배 직원 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더니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와, 가격 진짜 착하네요. 이 동네에서 이 가격이면 양심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사장님 철학이야.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 음식이 나왔고 그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전 집밥 느낌인데 더 맛있어요.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최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지금 행복해요. 응, 행복해. 예전보다 훨씬. 부럽네요. 저도 요즘 회사 때려치우고 싶거든요.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아. 내 횡령 사건 이후로 완전 감시 체제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실적 압박도 심하고요. 저도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나도 그랬어. 근데 막상 부딪히고 나니까 길이 보이더라. 물론 쉽지는 않았어. 많이 힘들었지.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하러 가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형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혹시 사람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진지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최 과장이 돌아간 후 이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저 친구 스카우트 할 생각인가? 글쎄요. 근데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인재면 데려와. 우리도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윤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확실히 확인해야 해요.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도피하려는 건지. 윤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식당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의지가 없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요. 정말 함께 일하고 싶어요. 회사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확실해. 후회 안 할 거야. 네, 확실해요. 저도 형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에 사장님이랑 같이 만나자. 면접 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최 과장은 윤서와의 면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님 응대도 어색하고 주문도 헷갈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웠고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형, 저 일 정말 재미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잘 됐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출근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출근이 기대돼요. 손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우리 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상처받고 지쳐 있었지만 이곳에서 치유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윤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윤서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지치고 의욕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서가 나 요즘 정말 즐거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 다행이에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지 뭐. 이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시절 사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민석이 자네였군.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이었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식사하러 왔지. 자네가 일하는 곳이라길래 궁금했어. 사장님은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이 자네 정말 많이 변했더라. 네, 많이 배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안타깝게 생각하네. 자네도 피해자였던 거 알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잘못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훌륭해. 나도 반성이 많아. 내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책임이 커. 그래서 회사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잘하실 거예요. 자네도 잘하고 있고. 이런 식당을 만들다니 대단해.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명함을 주셨습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사장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자네 표정 보니까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 그럼 건강하게. 또 들를게. 사장님이 가신 후 윤서가 물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혀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민석 씨 없으면 힘들거든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붙잡았을 기회였습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직책.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와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2년이 흘렀습니다. 윤선의 밥상은 이제 5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각 지점마다 특색이 있었고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저는 전체 주방을 총괄하는 총괄 주방장이 됐습니다. 이 부장은 경영이사가 됐고 최 과장은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견고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모였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우리 모두 긴장하며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사회적 기업이요. 네. 앞으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 급식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때야. 이 부장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을 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었고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에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살았어요.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사는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재회가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성호 차장이었습니다. 징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보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석 상무님. 김 차장님 어떻게? 저 출소했어요. 한 달 전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무님을 이용했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야 했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식사하시고 이야기해요.
김성호 차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매일 반성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상무님도 제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망가뜨린 거예요. 김 차장님 탓만은 아니에요. 저도 제 욕심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상무님을 유혹한 건 사실이에요. 상무님이 여자친구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상무님을 이용해서 돈을 세탁하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김성호 차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전과자라서 아무도 안 뽑아주더라고요. 숙소는 임시 쉼터에 있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하지만 윤서가 제게 가르쳐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용서하고 놔주는 것. 그게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김 차장님, 여기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뭐라고요? 저희 주방 보조가 필요해요. 힘든 일이고 급여도 많지 않지만 숙소는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상무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진짜 반성하고 계시다면 새로 시작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김성호 차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직하게 일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윤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걱정했지만 윤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요. 김성호 씨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를 줘야죠. 정말 괜찮아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믿어봐요. 김성호 차장은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경계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성호 씨 정말 성실하시네요.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뭘 했든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고 김성호 씨는 완전히 팀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상무님, 아니 주방장님. 아직도 어색하시죠? 이제 편하게 민석이라고 불러요. 우린 동료잖아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3호점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민석 오빠.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일하세요. 응. 우와, 대박. 완전 멋진데요. 지은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저기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오빠 힘들 때 도망쳐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오빠 지금 행복해요. 응, 행복해. 다행이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지은은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녀를 보내면서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집착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윤서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야. 다행이네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윤서와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일과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나도 그래. 진짜 행복해.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응, 고생했지. 근데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제가 민석 씨 회사 감사건을 알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박 과장님이 우연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민석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왜 날 신경 썼어? 우리 이혼했는데. 그래도 16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완전히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민석 씨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미리 경고해드린 거예요. 고마워. 진심으로. 저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아니에요. 민석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 조금이 나한테는 전부였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뭘? 우리요. 다시. 윤서의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우리 이혼했는데. 이혼은 했지만 마음은 어떤가요? 민석 씨,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윤서가 좋아.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야. 예전에는 네가 내 소유물 같았어. 근데 지금은 내가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여. 그리고 그런 네가 정말 멋있어. 존경스럽기까지 해. 저도 민석 씨가 좋아요. 예전의 민석 씨가 아니라 지금의 민석 씨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 응,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예전처럼 소유하거나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였습니다. 데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는 윤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생각, 그녀의 감정을. 오늘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우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 손맛이 난다고. 그 말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람 있었겠네. 네, 정말 보람 있었어요.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넌 정말 대단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잖아. 민석 씨도 그래요.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 만드는 거 보면 진짜 프로 같아요.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윤서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냥 식당 문을 닫고 둘이서 촛불을 켜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윤서야, 우리 다시 결혼하자.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 너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평생 함께 하고 싶어.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우리 식당에서 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박 과장도 왔고, 이 부장도 왔고, 최 과장도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 회사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축하하네, 민석이. 이번에는 꼭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성호 씨도 축하해줬습니다. 주방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한테도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김성호 씨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알겠습니다. 예식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겠다고. 함께 성장하겠다고. 신혼여행도 소박했습니다.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조용한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 씨,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우리 자격 있어. 많이 아파했으니까. 그래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죠. 바다를 바라보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저 정말 꿈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민석 씨와 함께 있을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진짜 소중한 걸 버리고 가짜를 쫓았으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응,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시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출근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퇴근했습니다. 예전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윤서는 따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일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돈만 벌어오면 됐지만 이제는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윤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대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주방과 직원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 부장은 경영과 재무를 담당했고 최 과장은 마케팅과 고객 관리를 맡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주방 부주방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5호점을 오픈했고 6호점 준비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료 급식도 확대해서 이제는 매일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후 재기한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윤서가 설득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민석 씨가 결정하세요. 저는 민석 씨가 원하는 대로 따를게요. 고민 끝에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이 한 달간 우리를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일하는 모습,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무료 급식하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으로 잡혔을 때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나요? 전처가 도와줬어요. 아니, 지금의 아내가. 그녀가 손을 내밀어 줬어요. 용서하고 기회를 줬죠. 윤서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다시 기회를 주셨나요?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미웠어요. 많이 아팠고요.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사는 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놔줬어요. 용서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민석 씨도 변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는 3개월 후 방송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용기가 나네요. 용서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저도 배우자를 다시 보게 됐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방송 이후 식당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사만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두 분 이야기 보고 힘이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 수 있어요. 저희도 했는걸요. 윤서가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또 어떤 손님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살에 백수가 됐어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주방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맞아요. 저도 48배 다시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더 큰 의미를 줬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받아 직접 방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전과자 재활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를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전과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요, 그건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요. 네. 두 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영광이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에 참석해서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과자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일자리 연계, 직업훈련, 심리 상담까지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성호 씨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성호 씨 출소 후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일자리요.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아무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거 문제도 심각했어요. 임시 쉼터는 한 달밖에 못 있거든요. 그 다음엔 갈 곳이 없어요. 주거 지원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심리 상담도 중요해요.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거든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김성호 씨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우리 식당에서 전과자 고용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호점을 오픈하면서
전과자 전용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우리는 면접을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기죄로 들어갔다가 나왔고, 누군가는 폭행죄였습니다. 누군가는 횡령이었고, 누군가는 절도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6호점 오픈과 함께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에 서툴렀고 대인관계도 어려워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로 위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교육하고 격려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줬습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줘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김성호 씨의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일하는 자세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팀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라 우리 식당의 소중한 직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다시 방문해서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어떠세요? 장관님께서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준 곳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네요.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후 정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전과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시설비 지원 등이 제공됐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7호점, 8호점을 연달아 오픈했고 각 지점마다 전과자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윤선의 밥상은 이제 전국에 15개 지점을 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직원도 200명이 넘었고 그중 30%가 전과자 출신이었습니다. 무료 급식도 확대해서 하루 30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대학교, 기업, 정부 기관에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실패와 재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용기를 줬습니다. 민석 씨의 솔직함이 사람들에게 힘이 돼요.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진짜 용기예요. 저는 강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사람들은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희망이 보이네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제 재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대기업이 재정 지원을 하고 대기업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철학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진심입니다. 대기업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대기업과의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지원으로 무료 급식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루 6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기업 임직원들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도 점점 진심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회사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게 봉사의 힘이에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거요. 윤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협업은 성공적이었고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IT 기업, 금융기업, 제조기업들이 줄줄이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기업들과만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작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운동이 됐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재단을 만들어 볼까요? 재단이요? 네.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전과자 재활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노인, 청소년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해봅시다. 우리는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으로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단은 여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과자 재활 지원, 한부모 가정자녀 장학금, 독거노인 무료 급식,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재단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일도 많고 예산 관리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경영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민서가 이번 분기 예산안이야. 검토 좀 해봐. 이 부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 부장님 없었으면 재단 운영 못했을 거예요. 뭘? 우리 팀이잖아. 함께 하는 거지. 최 과장도 재단 홍보와 기금 모금을 맡았습니다. SNS를 활용해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기부를 독려했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지만 꾸준히 기부했습니다. 김성호 씨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전과자 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후배들을 돌봤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한 후배가 김성호 씨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김성호 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증명했습니다. 재단 설립 1년 후 우리는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과자로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어르신들, 쉼터에서 새 출발을 한 청소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무대에 올라와 소감을 말했습니다. 재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도 기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쉼터에서 만난 선생님들 덕분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죠? 윤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잘하고 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민석 씨도요. 우리 함께 잘하고 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 회사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형 정말 멋져요. 이렇게 살 수 있다니. 박 과장이었습니다. 고마워 박 과장. 박 과장도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형 보면서 많이 배워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그래, 맞아. 사람이 전부야. 또 다른 동료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책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존경한다고. 그 말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직책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행사가 끝났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윤서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윤서야. 응. 고마워. 뭐가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석 씨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함께 이 길을 걸어줘서.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직책, 화려한 연인.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그 바닥에서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을. 윤서는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줬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놔주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때 저처럼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날 저는 새로운 애인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다는 전철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 인생의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 윤서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진짜 삶을 배웠습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하러 갔던 그날은 실은 제 불행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교만은 무너지고 묵묵히 견딘 사람만이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방에 섭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그 음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윤서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환한 미소로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 미소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 부장은 장부를 정리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니까요. 오늘도 최 과장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그것이 진짜 서비스니까요. 오늘도 김성호 씨는 후배들을 돌봅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며,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식당에서 서빙하는 전철을 구경하러 갔다가 인생이 바뀐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남자에게 용서와 기회를 준 여자의 이야기. 함께 다시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부의 이야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